안녕하세요. 저는 사는 게 참 수월하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누가 보면 제 이런 말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전 남들이 보기엔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물론 제가 사회적으로 평탄하게 살고 있던 건 맞지만 그 속사정은 곰고 골맞섰답니다. 저는 집안일과 사람의 문제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 길었던 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일찍 교수직에서 은퇴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은 그 시절에 대학 교수까지 지냈던 자신들의 학벌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었죠. 문제는 자식들이 두 분의 사회적 체면을 더더욱 세워주길 강요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동생, 남동생에겐 집이 꼭 무서운 감옥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우린 훈육이란 이름 아래 무차별한 매타자 혹은 손찌검을 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은 자신들처럼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 혹은 성적이 전교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이 아니면 우리 아이에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전 대학에 가기 전까지 친한 학창시절 친구도 없었습니다. 음심한 마마보이, 파파보이 범생이라며 모범생 친구들조차 절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부모님께 많이 대들고 맞섰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이러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뭐해? 친구들이 뭐 밥 먹여줘? 영양가 없는 애들이랑 낄낄거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다 널 위한 거야.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업 못 얻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넌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동생들은 부모님에게 거의 인격 모독까지 당하곤 했죠. 전 최대한 그런 동생들을 감싸주려 했는데요. 결국 막내인 남동생은 학창 시절 크게 반항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막내를 시정 잡배 같은 놈이라며 비난만 하셨기에 당시 명문대 들어갔던 저와 아직 고등학생이던 둘째가 골목을 헤집고 동생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막내의 마음을 다잡아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째는 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며 서울에 이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던 기회를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뭐? 국립대라고 해봐야 지방대잖아. 내가 적어도 스카이 이한 못 보낸다고 말했었지? 그딴 데 들어가서 부모 얼굴이 먹칠할 바엔 다 때려치워. 끝까지 지방행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끝내 둘째의 등록금도 내주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둘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전 부모님 대신 당시 힘들게 과외로 모았던 돈으로 동생의 첫 등록금을 내주었죠. 한편 막내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요식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조차 안 가겠다던 막내의 통보에 거의 기절하시려고 했지만 이미 부모님에게 마음을 돌렸던 막내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막내는 처음부터 저나 부모님에게 집 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나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다 스스로 돈을 모아 월세집을 구했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이걸로 밥 거르지 말고 전에 신세 졌던 친구한테 밥이라도 한 번씩 사주고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 꼭. 전 그런 막내가 너무 걱정돼요.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고 과외한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생들은 부모님을 싫어했지만 절 보러 가끔 본가에 오곤 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을 돕다 보니 막상 제가 독립할 돈은 모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학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부모님은 제 학비만큼은 기어코 내주셨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못 나빠져서 지원해주기도 싫다지만 명문대 간 장남한테 우리가 왜 대출을 받게 해?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능력 없는 부모라고 사람들한테 욕먹게 할 일이 있어? 잔말 말고 받아. 그놈의 과외도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넌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미리미리 로스쿨이나 다른 대학원 갈 준비도 하고. 그렇게 받을 건 받은 주제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독립은 마음대로 하자니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의 체념한 상태로 동생들과 달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제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박사학위를 따서 유명한 교수가 되거나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는 등 더 이름 있는 길을 가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전 그 이상 공부에 뜻이 없었고 더는 부모님 입김에 질질 끌려다니기도 싫어 취업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에 취업했던 제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스쿨 진학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 교수 되기 싫으면 법조계 쪽이라도 가. 로스쿨 제도라는 게 생겨서 법대 안 나와도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니? 물론 무조건 법대 나와야 사법고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정석 루트처럼 여겨지곤 했잖아. 너 우리 말 들은 덕에 그런 좋은 대학 나와 이렇게 인생 핀 거 아니야. 대기업 다닌다고 전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아? 최소한 전문직은 돼야 우리도 자식 농사 최소한 하나는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지. 두 분은 절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실은 그냥 본인들의 이상에 맞는 자식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제 뜻을 꺾지 않자 부모님은 부모 뜻을 거스르는 못난 놈이라며 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점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두 분 덕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인형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주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그런 전 20대 후반엔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부모님을 증오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꾸 로스쿨 시험을 준비해보라며 계속 들들볶고 싫다던 제게 은혜도 모르고 부모 말에 토를 단다며 비난을 퍼붓던 부모님을 견디기가 이젠 한계에 도달했던 거죠. 뭐 독립? 왜? 이젠 아예 나가서 네 동생들처럼 멋대로 살게? 절 품 안에 계속 끼고 살고 싶어 하던 부모님은 끝내 나가겠다던 제게 다시 없을 불효자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졸업한 대학에 있는 지방에서 취업을 했던 둘째도 자기 몫을 잘 해내며 살고 있던 막내도 왜 이제야 독립했냐며 절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 내게 나이 30엔 너무 소중한 인연도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던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하였는데 아주 따뜻하고 때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또 힘들게 자란 제 가정살 배부른 소리라고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공감해주던 여자친구가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렇게 부모님을 미워하는 내가 너무 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때론 너무 힘들어. 그건 태규 씨가 너무 심성이 착해서 그런 거야. 그 정도 통제와 강요를 당하고 살면 난 벌써 미쳐버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동안 빚진 마음을 남기기 싫어서 여태 모은 돈도 거의 다 부모님께 드리고 나왔다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태규 씨는 할 만큼 했어. 때론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절 여자친구는 따뜻하게 감사 하나 주었습니다. 전 그런 여자친구와 2년의 인사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여자친구의 홀어머니께 인사도 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처음 인사 온 날 크게 모욕을 주시더군요. 대학은 들어본 적도 없는 똥통 대학에 뭐?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한다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니까짓 우리 아들 넘봐?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했을 땐 두 분 다 그냥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너도 갈수록 네 동생들 닮아서 고집 세지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다. 왜? 이렇게 불러서 확실히 주제 파악을 시켜줘야 혹시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제 쪽에서 먼저 널 포기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좋다니 한번 보겠다는 부모님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처음 만난 여자친구 가슴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기셨죠. 전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 이후 그래도 여자친구는 해볼 때까지 해보자며 저에게 노력해보자고 말했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기도 전에 부모님은 여자친구의 카페까지 찾아가 또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다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는 제게 눈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나 태규 씨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데 평생 힘들게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못하겠어. 그날 그 모습 보고 우리 엄마 정말 많이 우셨어. 그런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애원했지만 차마 잡을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부모님을 그냥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럴 거면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심한 모욕을 줬을 때 진즉 입장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자친구 어머님이 그런 상처를 또 받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못난 제가 여자친구 잡는 건 비겁한 욕심이라고 생각해 전 여자친구에게도 여자친구 어머니께도 눈물의 사죄를 하며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제 두 분 안 보고 살 거예요. 뭐? 너 지금 그깟 기집애 때문에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다 널 위해서 이런 거잖아. 아니요. 두 분은 단 한순간도 절 위하신 적이 없었어요. 두 분의 자존심을 위하셨던 거겠죠.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주고 자식들 인생도 마음대로 주무려고 하신 두 분을 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 부모님을 원망하며 영영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을 전해들은 동생들도 그날을 기점으로 부모님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죠. 그 뒤 부모님은 제게만 계속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전 아예 집도 이사하고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회사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때도 사과는커녕 쌍욕을 하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 괘씸한 놈, 기껏 잘 키워놨더니 부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네가 우리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 그냥 경찰을 불러버렸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두 분은 저에게 저주까지 퍼부으며 더는 제게 집착하지 않으셨죠. 그 뒤 전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붙잡지도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여자친구 또한 저와의 이별에 대한 상처가 컸는지 카페까지 정리를 해버렸더라고요. 이후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 애쓰며 4년이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무뎌져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테니스 학원에 다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잡생각을 잊는 데는 운동이 최고였기에 전 각종 스포츠를 많이 배우러 다녔는데요. 당시엔 테니스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닌 학원에 등록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였던 진영 씨는 그 학원에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복식 테니스를 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영 씨는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실은 절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면서요. 혹시 해서 드리는 말인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참, 태규 씨는 제 직업도 모르시죠? 전 태규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번에 들었었는데 저 중학교 선생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영업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엄청 숙맥인데 진짜 엄청난 용기 내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녀체면 생각해서 한 번은 거절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며
쑥스럽게 웃는 모습이 참 귀여워 보이더군요. 아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다른 이성이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첫 데이트가 인연이 되어 진영 씨와 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새 여자친구는 아주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전 일찌감치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혹시 여자친구나 여자친구 부모님이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 집 사정은 탐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더 깊어진 뒤 말하면 너무 늦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아픈 제 사연에 공감해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태규 씨. 그게 왜 창피한 사정이야. 태규 씨가 선택해서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며 절 위로해주던 여자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 뒤 여자친구는 제게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인 뒤 전 예비 처가에 첫인사를 갔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여자친구에 들어 미리 제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두 분은 절 위해 집안 이야기는 거의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영화 취향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액션 영화 참 좋아하네. 나중에 가족끼리 TV 볼 때 취향이 아주 잘 맞겠구만. 태규군 탁구도 전에 좀 쳤다며. 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종종 치러 다니는데 다음에 나랑도 한번 치면 좋겠다. 예비 처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비 처제도 밝고 귀여운 사람이었고요. 예비 처가는 평생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전 또 한 번 그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후 전 동생들에게만 여자친구를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과거 제 전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때문에 부모님을 결혼식장에 모실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시킨 우린 예식장을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린 신혼집은 제가 대출을 좀 껴서 미리 마련해둔 경기도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전세를 준 상태였는데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우리가 들어가기로 한 거죠. 대신 여자친구는 혼수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신혼 여행비 등을 맡기로 했고요. 예비 처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 하셨는데 전 그런 두 분의 마음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해가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저 드레스 너무 예쁘다. 그래? 아, 저거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입어볼래? 아니야. 나 내 드레스 고를 때 드레스샵 가서 직접 입어볼래. 그날까진 설레는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우린 웨딩 박람회라는 곳에도 처음 가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전시되어 있던 드레스 구경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원래 속물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드레스와 결혼 반지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뿐인 거잖아. 드레스 사진은 두고두고 남을 테고 결혼 반지는 평생 끼는 건데 마음에 쏙 드는 걸로 돈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태규 씨? 결혼식은 여자의 로망이라더니 평소답지 않게 욕심도 내고 많이 들떠있던 여자친구가 귀여웠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 최대한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우린 여자친구가 고른 드레스샵에서 웨딩 촬영용 드레스 몇 벌을 먼저 고르기로 했어요. 본식 드레스는 나중에 고르더라도 촬영용 드레스는 촬영 일정에 맞춰 그렇게 일찍 거르는 거더라고요. 어떡하지, 태규 씨? 아, 나 드레스 태어나서 처음 입어봐. 나 너무 설레. 나 드레스 입는다고 그저께부터 쫄쫄 굶었다니까. 진짜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도 하나 봐. 이제야 내가 결혼한다는 실감이 나. 뭐? 아휴, 얼른 일정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살 안 빼도 내 눈에 예쁘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마. 여자친구는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에 너무 설렌다며
부푼 기대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드레스샵에 들어서자 젊어 보이는 여직원 한 분이 우릴 인포해서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여자친구가 몇 벌이나 되는 드레스 피팅을 마칠 때까지 쭉 우리 곁을 지키며 도움을 주더라고요. 태규 씨, 이건 어때? 아까 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내 눈엔 전에 게 더 예쁜 것도 같은데. 그래? 저기요, 혹시 언니 눈엔 어느 게 더 예뻐 보이세요? 여자친구는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 그 직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붙이며 의견도 종종 묻곤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친절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여자친구를 보는 표정이 뭔가 오묘해 보이더군요. 그냥 기분 탓이거나 그분의 원래 표정이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드레스를 몇 벌 선택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여자친구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뒤 그 직원이 주위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목소리를 낮춰 말을 거는데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저기 신랑분, 혹시 예비 아내분 초혼 아닌 건 알고 계세요? 예? 제 여자친구가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예상치도 못한 말에 전 황당하다 못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언제 봤다고 제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인상을 쓰며 묻던 제게 그 직원은 더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얼굴만 봤을 땐 설마 했는데 이진영이라고 쓰여있는 신부님 이름 보고 확신했다니까요. 제가 전에 다른 드레스샵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4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신랑분이랑 같이 드레스 피팅하러 온 저 여자 얼굴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 여자친구 초혼이라고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저도 그것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곧 신부님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제 이름이랑 연락처거든요. 제발 꼭 연락 주세요. 아까 들어보니까 저 여자가 계속 자기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쪽 지금 속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쪽 인생 구해드리는 거예요. 태규 씨, 오래 기다렸지? 우리 얼른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제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속삭인 직원은 여자친구가 나오기 직전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네더군요. 그 뒤 바로 여자친구가 나왔기에 전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종이를 얼른 집어넣었고요. 그리곤 찝찝했지만 우선 여자친구와 샵을 나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경이 쓰여 제가 고기를 씻고 있는지 모래자갈을 씻고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더라고요. 전 복잡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영아, 너 나 만나기 전에 연애를 오래 안 했다고 했지? 어, 난 학교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 마지막으로 연애했던 게 대학 막 졸업했을 때가 다야. 그것도 한 3개월 만났나? 내가 말했지? 나 연애도 많이 못 해본 쑥맥이라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여자친구는 여전히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오래도록 못 해봤다고 말하더군요. 여자친구를 믿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선 그 직원의 말을 들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 뒤 바로 김유리라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직원은 자신의 근무가 끝난 뒤 저녁에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까지 기다린 전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여자 절대 초혼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절 정신과까지 다니게 했던 여자 얼굴이랑 이름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었겠어요? 네? 정신과요? 네. 몇 년 전에 다른 샵에서 제가 일할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땐 오늘 모습이랑 전혀 달랐었어요. 예비 신랑이 그 남자한테 야, 너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막 막말하고 무슨 하인 부리듯 심부름 시키고 막 뒤통수까지 툭툭 치더라고요.
겉으로 미소 짓고 있긴 했지만 속으로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싶어서 속으로 혀를 찼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드레스샵 직원들도 완전 다 자기 하인처럼 대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당시 제 여자친구의 만행에 대해 말하더군요. 신부라서 예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처음 오자마자 인포에 있던 저한테 자기 외투랑 가방을 휙 던지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람 올라오기 힘들게 왜 이렇게 높은 데 있냐며 더럽게 짜증난다고요. 그때 그 샵에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아니, 정말 제 여자친구가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피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한테 커피에 설탕을 타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않겠어요? 원래 신부님들은 바로 피팅해야 돼서 그런 거 잘 요청 안 하시거든요. 뭐 마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예약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니까 피팅 끝나고 여유롭게 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절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여긴 서비스 마인드가 왜 이래요? 이런데 고객 서비스가 생명 아닌가? 어려 보이는데 근무 태도가 왜 그따위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 직원은 그날 여자친구가 당시 예비 신랑과 말다툼이라도 하고 온 건지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직원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직원은 애써 참으며 커피를 타다 주었는데 여자친구는 그 직원이 타온 뜨거운 커피를 보더니 아이스로 다시 가져다 달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직원이 그만 실수로 여자친구의 신발 끄트머리를 밟았다고 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 직원의 얼굴에 그 커피를 통째로 끼얹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네. 저도 놀라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신발이 얼마짜린 줄 아냐면서요. 그리고 같이 있던 실장님한테 저거 좀 치워요. 짜증나니까.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 있죠? 결국 전 울면서 그 방을 나왔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피팅하는 내내 머리를 이따위로밖에 못 만지냐. 드레스는 왜 이렇게 후졌냐. 거울 좀 똑바로 못 드냐. 엄청 난리를 쳤다고요. 신랑이란 분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 다들 왜 그런 멀쩡한 남자가 그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냐고 했었어요. 그렇게 갑질에 갑질을 이어가던 여자친구는 마지막으로 그 직원을 불러 허리 굽혀 사과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손님의 요구에 우선 머리를 숙였던 직원은 너무나 큰 모멸감과 수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자친구는 그 직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게 없어서 남 시단하고 있는 주제에 손님 기분이라도 잘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똑바로 좀 해. 그렇게 피팅을 해본 뒤 심지어 여자친구는 그 샵과 계약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다른 곳 드레스가 더 마음에 들었다면서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친 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완전히 자기 본성을 다 감추고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증거도 없는 상황에 그 엄청난 말을 바로 믿기가 힘드네요. 근데 분명 이진영 그 여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뒷조사 해보세요. 저 그 뒤로 트라우마 생겨서 한동안 일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어요. 그런 그 여자를 또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될 줄은. 그 여잔 제 얼굴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요. 그땐 다들 진상 손님들도 그냥 참고 넘기는 분위기라 신고나 뭘 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그런 여자가 자기 과거까지 속이고 잘 사는 일은 도저히 두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냈던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직원의 말대로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흘려듣기엔 너무 진술이 생생했고 그 직원의 눈물이 거짓말 같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결과 전 그 직원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드레스샵에서 일은 제가 알아낼 수 없었지만 그 직원의 말대로 여자친구는 정말 한 번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그랬으니 그 직원의 말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이진영 씨 아들도 한 명 있더라고요. 지금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전 흥신소 직원의 말에 한 번 더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심지어 여자친구에겐 아이까지 한 명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4년 전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이혼한 지 고작 1년 뒤 제게 먼저 접근을 했던 거죠. 한 번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은 꽁꽁 숨긴 채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태규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진영 씨 전 남편인 신지환 씨 맞으실까요? 전 조사를 통해 알아낸 여자친구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그 남자는 크게 놀라더니 선뜻 제게 시간을 내주더군요. 전 그 남자에게 여자친구의 기가 막힌 실체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린 원래 대학생 시절부터 오래 만난 사이였어요. 사람이 좀 철없고 사치스럽긴 했어도 그때 마냥 좋았죠. 근데 제가 고작 중소기업밖에 취업을 못하니까 절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동료 교사들 남자친구랑 막 비교하면서요. 여자친구는 중학교 교사라는 자기 직업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전 남편을 그렇게 무시했다더라고요. 중학교 교사 정도면 잘 사는 집에서 엄청 높게 쳐주는 거 알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교사 며느리만한 1등 신부감이 없다고. 내 대학 동기들, 같은 학교 선생님들은 다 막 대기업 다니고 전문직인 남편이나 남자친구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창피하게 나만 이게 뭐야?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그 싸구려 경차도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의 전 남편 지환 씨는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정을 떼지 못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자신의 심술과 못된 행동을 다 받아주던 지환 씨가 편하긴 편했는지 그렇게 불평하고 무시했어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면 사람이 좀 바뀌고 차분해질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결혼한 뒤가 더 생 지옥이었거든요. 너는 왜 자가도 마련 못 해오냐. 이렇게 거지같이 살기 싫다면서 맨날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니 나중에 막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애는 뭐 잘 받겠어요? 애 낳고도 자기 몸매 가꾼다면서 유관하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 집에 아예 애를 버리듯 맡겨놨죠. 평소 물려줄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이런 사람이랑 더 살다간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더 늦기 전에 그냥 이혼해버린 거예요. 지환 씨는 그때를 생각하니 또 머리가 아파온다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그 2년간의 결혼 생활은 지환 씨에게 신경성 위궤양이라는 병까지 안겨주었다고 했죠. 장인 장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럼 뭐 하나요? 자식인 애엄마가 거지 발사계 같았는데 장인 장모님은 매번 저한테 미안하다곤 하셨는데 애엄마를 엄청 오냐오냐 키우셔서 혼도 제대로 못 내시더라고요. 처제는 앞에서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는데 맨날 뒤에선 용돈 달라고 요구하고 일도 구했다 그만뒀다고 그런 철부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 엄청난 실체를 저한테 여태 숨겼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저도 태규 씨 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애엄마가 요즘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서 열받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사기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여자 성격에 분명 그쪽 직업 보고 작정하고 덤벼든 걸 거예요. 맨날 남자에 대해 말할 때 돈으로만 판단하던 여자였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무튼 그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쪽이 돈을 잘 버니까 지금은 순한 척, 착한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성을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결혼만 하면 맨날 돈돈거리면서 그쪽을 물주라고 생각할걸요? 그렇게 전 드레스샵 직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투성이었던 거죠.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전 복수심에 이를 가며 얼마 뒤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여자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냐며 들뜬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며 웃었죠.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거든.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서 우리 새 출발을 기념하고 싶었어. 기념? 아이, 설마 오늘이야? 태규 씨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 나 너무 설레. 여자친구는 제 말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요즘 젊은 커플 중엔 결혼 준비를 먼저 시작한 뒤 남자가 여자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은근슬쩍 명품백이나 비싼 액세서리와 함께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땐 여자친구가 한 번뿐인 결혼을 실컷 즐기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모든 실체를 알고 나니 그냥 탐욕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여자친구는 제가 드디어 정식 프로포즈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전 그런 여자친구에게 미리 준비해둔 보석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상자 크기 보니까 목걸이인가? 아님 목걸이 귀걸이 세트인가? 나 너무 떨려. 열어봐도 돼? 얼른 열어봐. 깜짝 놀랄 거야. 여자친구는 제 말에 두근대는 표정으로 그 상자를 열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군요. 이, 이걸 태규 씨가 어떻게... 그건 바로 제가 뒷조사를 하며 얻었던 여자친구의 전 결혼 사진이었답니다. 전 완전히 어리빠진 그 여자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다음 충격을 선사해 주었어요. 보면 몰라? 네 결혼 사진이잖아. 너 한 번 결혼하고 애까지 있었다며. 이래서 요즘 뒷조사는 필수라고 하나 봐. 안 해봤다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지 뭐야. 태규 씨, 이건 사정이 있었어. 실은 내가 결혼했던 거 맞는데 그 남편이었던 사람이 너무 개차반이었어. 그래서... 잠깐만. 오늘 내 친구도 한 명 오기로 했거든.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서 변명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친구한테 듣는 게 빠를 것 같아. 지환 씨. 뭐 지환, 우리 애 아빠가 여기 왔다고? 여자친구 누나를 마구 굴리며 무언가 또 변명을 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들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은 그 말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 타이밍 맞게 레스토랑에 들어와 있던 한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죠. 여자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미리 저와 그곳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여자친구의 전 남편, 지환 씨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무런 발뺌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삼자 대면하기 위한 계획을 짰던 거예요. 오랜만이다, 이진영. 당신이 여긴 어떻게... 방금 말했잖아. 태규 씨가 우리 친구라고. 나이도 동갑이고 한 여자로 인한 피해자란 공통점도 있으니 바로 친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 바로 당신 말이야. 당신 태규 씨랑 사기 결혼하려고 했었다며? 대단하다 진짜. 돈이 그렇게 좋았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테이블 앞에 다가온 지한 씨는 여자친구에게 씩 웃어 보이더군요. 여자친구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전 그런 그 여자에게 싸늘히 말했습니다. 야, 이진영. 무슨 변명을 하려거든 이미 늦었어. 어디 당사자 앞에서 계속 거짓말 해보던가. 정말 이 사람이 개차반이어서 애까지 두고 이혼한 거야? 그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어? 그게... 할 말 없겠지. 당연히 거짓말일 테고 나한테 거짓말한 건 싹 다 네 욕심 때문이었을 테니까. 너 내 돈이랑 직업 보고 접근한 거 맞지? 중학교 선생식이나 된 여자가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너 내가 안 볼 땐 서비스 직원들한테 그렇게 갑질도 하고 다녔다며? 학교 선생이란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이미 다 들통난 뒤였는데 그 여자가 무슨 변명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차마 제게 사과조차 못하더라고요. 전 그 여자에게 바로 파혼을 통보했죠.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하는 날이라고 했지? 넌 대단한 프로포즈라도 기대한 모양인데 오늘 사기꾼인 네가 나한테 뻥 차이는 날이야.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구한 날이고 어차피 스튜디오랑 웨딩샵도 결혼식장도 다 네 돈으로 계약했으니까 그 위약금도 다 네가 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넌 영원히 꺼져. 그런 제겐 차마 할 말이 없었는지 그 여자는 갑자기 자신의 전 남편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치더군요. 야, 신지환, 넌 평생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구질구질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내 인생에 회방을 놔?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왜 사기 결혼 시도해서 엄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제발 창피하게 좀 살지 마.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던 나까지 부끄러워지니까.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양육비 보내라. 어? 아니면 정말 법적 조치까지 취할 테니까. 요샌 양육비 문제로 심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거 알지?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남의 인생을 우습게 알았던 그 여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었습니다. 그 뒤 전 곧장 파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아닌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그 여자를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기가 차서 냉정하게 쏘아붙였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키웠으니까 진영이 걔가 그런 사기꾼이 된 거예요. 어떻게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려는 딸을 말리지 못할 망정 도울 수가 있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제 생각엔 진영이 걔가 아주머니한테 이런 짓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여자한테도 확실하게 전해주세요. 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 인간 취급 안 한다고요. 어디 바닥까지 비참해지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던가요. 한편 전 그런 여자에게 인생을 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제대로 민원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감사의 사례를 하기 위해 만났던 그 드레스샵 직원에게 이미 그 직원이 한 발 빨랐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과거에 제가 못했던 복수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저도 따로 뒷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선생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기가 찼던지. 그래서 전에 그 여자가 저한테 했던 갑질 그리고 이번에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학교에 익명으로 알려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학부모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겠냐면서요. 아마 교원 품위 손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받은 뒤에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학교에서 이미 이미지도 날아갔겠죠. 아, 이제야 좀 묵은 원한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전 그 직원에게 제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큰 상처를 줬던 그 직원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미지도 날아가고 제게도 파혼당하고 말았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는 말에 좋은 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속 시원한 복수를 도와줬던 지환 씨에게도 고맙단 인사와 함께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지환 씨 끝내 살해를 거절하고 그저 앞으로의 제 행복을 빌어주더군요. 결국 깨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그 여잔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며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해요. 결국 그 여잔 자진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진 사직은 다른 학교에 다시 재임용이 될 수는 있었지만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도덕성과 신뢰가 절대적인 직종이기에 그런 지저분한 사생활로 인해 징계를 받고 민원까지 폭주했었다는 기록이 남은 교원을 재임용할 학교가 흔치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두 번째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 여파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그 진료 기록을 증거 삼아 그 여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냈죠. 그렇게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겐 2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찾아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아프게 헤어졌던 예전의 그 전 여자친구와 얼마 전 제가 재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재회는 정말 엄청난 우연이었답니다. 저는 파혼 후 혼자 경기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몇 달 전 우연히 들어간 이 동네 근처의 카페에 들어갔다가 전 여자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죠. 어, 어떻게 태규 씨가 여길...
나 이 근처 아파트에 살아. 그러는 넌, 아, 나도 1년쯤 전에 엄마랑 이 근처로 이사 왔어. 그때 여기에 카페도 새로 차렸고, 알고 봤더니 전 여자친구는 무려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지만 전 여자친구가 불편해할까봐 그 카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태규 씨 친구한테 번호 물어봤어. 태규 씨랑은 헤어졌지만 우리 같이 알던 지인들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니까. 제 친구에게까지 전화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린 어색하게 술잔을 기울이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뒤 짧은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저에게만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저 또한 부모님과 인연을 정리한 일, 사기 결혼 당할 뻔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죠. 그래도 이젠 상처가 많이 아물어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실은 우린 서로의 근황을 이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한 번씩 우리의 근황을 서로에게 전해주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너무 좋아했던 전 여자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옛 감정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랐고 결국 우린 다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그땐 부모님 때문에 크게 상처받긴 했지만 절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여자친구에게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우리의 재회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 어머니께 과거 일을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렸죠. 이렇게 파혼에 대한 불행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전 지금의 여자친구와 재회하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인연은 여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얼마 전 둘째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니 결혼한다는 연락은 드려야 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둘째에게 욕설을 퍼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던 대학 꾸역꾸역 가고 지 오빠만 챙기면서 부모까지 안 보고 살더니 이제 와서 뭐? 저 결혼해요? 분명 꼭 너같이 배은망덕하고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찌끄레기 데려다가 하찮은 결혼이나 하려는 거겠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너 같은 자식한테 줄 결혼 자금도 없고 축하해줄 마음도 없다. 그 전화에 크게 실망한 둘째는 두 번 다시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막내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전히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막내는 둘째처럼 부모님에 대한 기대는 포기한 채 형제로서 둘째의 결혼 준비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과 이렇게 연을 끊고 살아야 할지, 또 지금의 여자친구와 제가 언젠가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바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아픈 상처를 겪고도 다시 제 곁을 선택해준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전 이제 남은 진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전 이렇듯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철년이란 부모님의 관계, 지금의 여자친구와 너무도 힘겹게 헤어졌던 일, 또 사기꾼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던 파혼의 경험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전 결국 남아준 인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는 동생들과 빙빙 돌아 다시 제 곁을 지키기로 결심해준 지금의 여자친구와의 인연에 더더욱 감사하며 살게 됐고요. 좋은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만나고 지키기가 어려운지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분명 뜻대로 되지 않은 힘겨운 인연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처럼 많은 상처를 겪은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언젠간 결국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젠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그 인연과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